안녕하세요. 안티고네 니나입니다. 생텍쥐페리의 인간의 대지 제1장 항로를 읽어보겠습니다. 1926년이었다. 나는 라테코에르 회사에 초배 비행사로 갓 입사한 참이었다. 당시 라테코에르는 아에로포스탈과 그 뒤를 이은 에어프랑스에 앞서 툴루즈 다카르 운항을 담당하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비행사 일을 배웠다. 동료들처럼 나도 우편항공기를 주정하는 영예를 얻기 위해 초보 비행사들이 밟아야만 하는 힘겨운 수습 과정을 거쳤다. 시험 비행을 했고 툴루즈와 페르피냥 사이를 오갔으며 차디찬 경락고 구석에서 음울하게 기상조건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우리는 당시까지만 해도 알려진 게 별로 없었던 스페인 산맥에 대한 두려움, 선배 조종사들에 대한 존경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우리는 선배들을 식당에서 마주치곤 했는데 그럴 때면 선배들은 무뚝뚝하고 쌀쌀맞은 고자세로 간신히 몇 마디 조언을 해주었다. 알리칸테나 카사블랑카에서 돌아온 선배 하나가 비에 젖은 가죽 옷 차림으로 뒤늦게 합석할 때면 우리 중 누군가가 여행이 어땠는지 쭈뼛쭈뼛 물어보았다. 이때 돌아오는 짤막한 대답은 몰아치는 폭풍우와 함께 우리 마음속에 함정과 덫, 벼랑간 나타난 절벽, 삼나무도 뿌리째 뽑아버릴 듯한 회오리 바람의 세계를 펼쳐놓는다. 그곳에서는 검은 용들이 골짜기 입구를 지키고 있었으며 장렬하는 번개가 완감 마냥 능선을 뒤덮고 있었다. 선배들은 기가 막힌 솜씨로 우리가 존경심을 품게 만들었다. 그러다 가끔 선배 중 하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이로써 그는 우리에게 영원히 존경받는 인물로 남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비리 선배가 귀환한 어느 날이 생각난다. 그 선배는 나중에 코르비에르 산악지대에서 사망했다. 그날 뒤늦게 도착한 고참 조종사 비리는 우리 사이에 자리를 잡고 묵묵히 식사를 했다. 여전히 고됐는지 어깨가 처져 있었다. 항로 내내 날씨가 고약했던 날 저녁이었다. 그런 날이면 조종사한테는 산줄기들이 저 옛날 밧줄에서 풀려나 범선 갑판에 이리저리 부딪히는 대포 마냥 온통 먼지 속에서 뒹구는 것처럼 느껴지곤 했다. 나는 침만 삼키며 비리를 바라보다가 간신히 용기를 내어 비행이 힘들었냐고 물어보았다. 비리는 내 말을 못 듣고 이마를 잔뜩 찡그린 채 접시에 코를 박고 있었다. 흐린 날씨에 덮개 없는 비행기를 조종할 때면 조종사는 시야 확보를 위해 방풍창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는데 그러고 나면 거센 바람소리가 한참 동안 귓속에서 윙윙거리곤 했던 것이다. 마침내 비리가 고개를 들어 내 말을 알아듣고는 기억을 더듬어 보더니 벼랑간 밝은 웃음을 터뜨렸다. 거의 웃는 일이 없는 선배였기 때문에 여정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는 이 짤막한 웃음이 무척 놀라웠다. 비리는 자신이 이루어낸 승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다시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칙칙한 식당에서 하루에 보잘것없는 피로를 씻어내는 말단 공무원들 속에서 지친 어깨를 한 이 선배는 나에게 묘한 고귀함을 주었다. 무뚝뚝한 모습뒤로 용을 무찔러낸 천사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 듯했다. 어느 날 저녁 드디어 소장이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그리고 짤막히 말했다. 내일 출발하게. 나는 가만히 서서 가보라는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소장이 말했다. 규정은 잘 알고 있겠지? 당시 엔진은 오늘날처럼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벼랑간 접시 깨지는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엔진이 멈추는 일이 허다했다. 그러면 조종사는 대피소도 없는 스페인의 암석지대로 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여기서 엔진이 고장나면 말이야. 별 수 없어. 비행기도 끝장나는 거지. 하지만 비행기는 교체하면 그만이다. 무엇보다 무턱대고 바위를 들이받는 일만은 피해야 했다. 그래서 산악지대의 구름 바다 상공을 비행하는 것은 가장 심한 징계를 받는 일로 금지되어 있었다. 고장난 비행기를 타고 흰 구름 바다로 뛰어들었다가는 산봉우리와 충돌하고 말 테니까. 그날 저녁에 소장이 느릿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규정을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스페인에서 나침반만 들여다보면서 구름바다 위를 비행하는 건 참 근사하지. 정말 멋진 일이란 말이야. 하지만
소장은 더욱 느릿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명심하게나 구름바다 밑은 저 세상일세. 그러자 구름 위로 솟구치 오를 때 펼쳐지는 그토록 단조롭고 고요한 세계가 배란간 낯설게 느껴졌다. 그 부드러움이 함정이 되어버렸다. 바로 여기 나의 발밑에 하얗고 거대한 함정이 펼쳐져 있다고 상상해 보았다. 그 아래로는 모두가 생각하듯 사람들의 부산스러운 움직임과 혼잡, 도심을 가로지르는 차량 행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 위보다 완벽한 고요와 평화가 있었다. 이 하얗고 끈끈한 물질은 나에게 현실과 비현실, 알고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 사이의 경계가 되었다. 나는 그때 이미 그 어떤 광경이든 특정한 문화나 문명, 직업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산골 사람들 역시 구름바다를 익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거기에서 이 놀라운 장막을 발견해내지는 못했다. 소장 사무실을 나서면서 나는 어린애같이 우쭐했다. 날이 밝자마자 내가 아프리카로 가는 우편물과 승객들을 책임지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겸허함도 느꼈다.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았다. 스페인에는 대피소가 별로 없었다. 심각한 고장이 났을 때 휘상 착륙할 곳을 찾아내지 못할까 봐 두려웠다. 그래서 지도를 열심히 들여다보았지만 정보를 찾아낼 수 없었다. 난 이렇게 무력함과 자부심이 뒤섞인 심정으로 출발 전날 저녁을 동료 기요메의 집에서 보내기로 했다. 기요메는 나보다 먼저 그 항로를 비행해 보았다. 그 친구는 스페인의 요지를 정복할 방법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 요령을 전수받아야만 했다. 내가 집에 들어서자 기요메가 미소를 지었다. 소식 들었네. 만족스럽나? 기요메는 포트와인과 잔을 가지러 찬장으로 갔다가 되돌아왔다. 여전히 미소 띈 얼굴이었다. 축하주를 들어야지. 두고 보면 알겠지만 자넨 잘 해낼 걸세. 램프에서 퍼지는 불빛처럼 기요메는 자신감을 발산했다. 그는 훗날 안데스 산맥과 남대서양에서 우편항공 횡단 비행 기록을 세울 친구였다. 그보다 몇 년 전인 그날 밤 기요메는 램프 아래에서 볏짚바람으로 팔짱을 낀 채 더없이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내게 이렇게 말했다. 폭풍우와 안개, 눈 때문에 가끔 성가실 걸세. 그럴 때면 자네보다 먼저 거길 거쳐간 사람들을 생각해봐. 그리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남들이 해낸 일이라면 나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지도를 펼치며 함께 좀 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램프 아래에서 몸을 수그린 채 선배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자니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 마음이 평온해졌다. 그런데 그때 받은 지리 수업이란 얼마나 이상했던지. 기요메는 스페인에 대해 가르쳐주는 대신 스페인을 나의 친구로 만들어주었다. 수로망에 대해서도 인구나 가축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과디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과디스 근처 어느 벌판 가장자리에 서 있는 오렌지 나무 세 그루에 대해 말하는 것이었다. 그 나무들을 조심해. 지도에 표시해둬. 그러자 지도 위에서 이 오렌지 나무 세 그루는 시에라네바다 산맥보다 더 큰 면적을 차지하게 되었다. 기요메는 로르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로르카 근처의 어느 소박한 농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살아있는 그 농가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사는 농부와 그 아내에 대해서. 그러자 우리로부터 1500km 떨어진 곳 어딘가에 있는 이 부부는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산 비탈에 살면서 등대지기처럼 자기네 별 아래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언제고 구해줄 채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지리학자들이 무시해버린 사소한 것들을 망각 속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먼 거리에서 끌어냈다. 지리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건 대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에브로 강이지 모트릴 서쪽 풀숲 아래에 몸을 숨긴 채 흐르면서 서론 폭이 될까 말까한 꽃들에게 생명을 주는 실개울 같은 것은 아니었으니까. 이 개울을 조심해. 착륙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거든. 이것도 지도에 표시해두게. 아, 모트릴의 뱀 같은 그 개울은 두고두고 기억날 것이다. 시시해 보이는 그 녀석은 졸졸거리는 속삭임으로
기껏해야 개구리 몇 마리나 홀릴 뿐이지만 쉴 때조차 경계를 늦추는 법이 없었다. 바로 그놈이 여기에서 2000km 떨어진 축복받은 비상착륙장의 풀숲에 납작 엎드린 채 나를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기회만 생기면 단숨에 나를 화염으로 만들어버릴 참이었다. 나는 그 언덕 비탈에서 금방이라도 돌격할 태세로 늘어서 있는 전투양 30마리 역시 단단한 각오를 하고 기다렸다. 이 풀밭이 텅 비어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이지 퍽. 이 30마리 양떼가 바퀴 밑으로 잘라주는 거야. 나는 이토록 교묘한 위협에 경탄하며 미소로 답했다. 이제 램프 아래 놓인 지도 위에 스페인이 서서히 동화 속 나라가 되어갔다. 나는 대피소와 함정마다 십자 표시를 해두었다. 또 그 농가와 30마리 양떼, 실개울도 표시해두었다. 지리학자들은 무시했던 양치기 여자의 위치도 정확히 표시해두었다. 기요메와 작별을 고하고 나니 싸늘한 겨울 밤거리를 걷고 싶어졌다. 나는 젊은 혈기에 외투깃을 세운 채 행인들 사이로 나아갔다. 마음속에 비밀을 간직한 채 낯선 사람들과 부대끼며 다닌다는 것이 사실 자랑스러웠다. 저 무지한 이들은 나라는 존재를 모르지만 이제 날이 밝으면 자신들의 근심과 열정을 우편물과 더불어 나에게 맡기겠지. 저들은 바로 내 손에 자신들의 희망을 내맡기는 것이다. 내가 외투로 몸을 감싼 채 그들 사이에서 보호자로서 걸어가고 있건만 그들은 내가 이렇게 마음을 쓴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내가 지금 밤으로부터 전해받은 메시지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 어쩌면 지금 한창 눈보라가 만들어지는 중이고 그 때문에 나의 첫 비행이 곤란해지지 않을까 싶어 나는 신경이 곤두서 있던 것이다. 별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지만 산책하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어찌 눈치챘으랴. 오로지 나만이 그 비밀을 전해 듣고 있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나는 적의 위치를 통보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막중한 임무를 담은 지령을 내가 전달받은 것은 환히 밝혀진 진열창 앞에서였다. 그곳에는 성탄절 선물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지상에 온갖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앞에서 자기 희생이라는 오만한 도취감을 맛보았다. 나는 위협받는 전사였다. 그러니 저녁 파티를 위해 마련된 저 반짝이는 크리스털 씻기며 전등과 책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나는 이미 희뿌연 안개 속에서 조종사로서 야간 비행이라는 씁쓸한 과욕을 베어물고 있었으니. 새벽 3시에 잠에서 깼다. 나는 덧창문을 확 열어 젖히고 비에 젖은 도시를 바라본 후 심각한 태도로 옷을 차려 입었다. 30분 후 나는 빗물로 번뜩이는 보도 위에 놓인 작은 여행 가방에 걸터 앉아서 나를 태워갈 합승버스를 기다렸다. 앞서간 수많은 동료들 역시 첫 비행날이면 조금 죄어드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려야 했다. 이제는 사라져버린 교통수단인 합성버스가 요란한 구철 소리를 내며 길 모퉁이에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고 예전에 동료들이 그랬듯 나도 잠이 덜 깬 세간원과 몇몇 공무원들 사이에 끼어앉았다. 합성버스에서는 곰팡 내 먼지 가득한 관공서 냄새, 한 인간의 삶을 그 속에 파묻어버리고 마는 오래된 사무실 냄새가 났다. 버스는 500m마다 멈추어 서서 서기 한 사람과 세간원 한 사람, 뒤이어 비행 감독관을 태웠다. 버스 안에서 잠들어 있던 이들은 새로 올라탄 사람이 자기들 팀에 간신히 끼어앉으면서 건네는 인사에 투덜거리듯 대꾸했고 새로 탄 사람도 이내 잠이 들었다. 이 합승버스는 보석이 깔린 툴루즈의 울퉁불퉁한 도로를 다니는 서글픈 짐수레와 같았다. 버스 안에서 항로 조종사는 공무원들 틈에 섞여 그들과 딱히 구분되지 않았다. 하지만 가로등이 연이어 지나가고 비행장이 가까움에 따라 이 덜컹거리는 낡은 합승버스는 인간이 변모되어 빠져나올 잿빛 번데기에 불과했다. 오늘과 비슷한 아침 나절에 비행사 동료들은 모두 자신이 아직은 저 감독관의 역정에 꼼짝도 못하는 하급자에 불과하지만 그 모습 속에서 스페인과 아프리카 노선 우편항공기 책임자가 탄생하고 있음을 느꼈다. 이제 3시간 후면 내리치는 번개 속에서 오스피탈레티의 용에 맞설 것이며 4시간 후에는 그 용을 물리칠 후 모든 권한을 장악해서 바다로 선회할지 아니면 곧장 알코이 산악지대로 돌진할지 결정할 존재가 탄생하고 있음을 말이다.
이런 식으로 동료들은 오늘 아침 같은 툴루즈의 침침한 하늘 아래서 익명의 무리에 섞인 채 5시간 후면 프랑스 북부의 눈과 비를 떠나 엔진 회전수를 줄여 알리칸테의 선명한 한여름 햇살 속으로 하강할 군주가 자신 안에서 자라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 구식 합승버스는 이제 사라지고 없지만 그 근엄함과 불편함만은 기억 속에 생생하다. 합승버스는 우리 일이 가져다줄 고된 기쁨에 필요한 준비 과정을 잘 상징하고 있었다. 버스 안에서는 모든 일이 놀라우리만치 간결하게 이루어졌다. 나의 첫 비행 날로부터 3년 후 합승버스 안에서 채 10마디도 안 되는 대화들로 동료 조종사 100명 중 하나인 레크리뱅이 안개 낀 낮 또는 밤에 죽어서 영영 은퇴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이 떠오른다. 때는 마찬가지로 새벽 3시였고 합성버스 안에는 늘 그렇듯 침묵이 오르고 있었다. 이때 어둠에 가려 모습은 보이지 않는 소장이 감독관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게 들렸다. 레크리뱅이 간밤에 카사블랑카에 착륙하지 않았소. 감독관이 대꾸했다. 한참 꿈속을 헤매던 감독관은 잠에서 깨어내려 안간힘을 쓰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그래요? 결국 통과하지 못했답니까? 그래서 되돌아왔나요? 버스 안쪽에서는 짤막히 아니요 라는 답이 돌아왔다. 우리는 다른 말이 이어지기를 기다렸으나 아무 말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리고 1초 1초가 흐름에 따라 이 아니요 다음에는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 아니요는 돌이킬 수 없는 말이며 레크리뱅은 카사블랑카에 착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어디에도 착륙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이 말이다. 그날 새벽 이번에는 내가 첫 우편 비행을 앞두고 성스러운 의식을 따르고 있었다. 버스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반사되어 번뜩이는 머케돔 도로를 제대로 바라볼 자신이 없었다. 물 웅덩이 위로 바람이 불어 커다란 종려나무 잎사귀 모양의 물결이 길었다. 첫 우편 비행치고는 정말이지 운도 없네 라고 나는 생각하며 고개를 들어 감독관을 쳐다보았다. 날씨가 나쁜 건가요? 감독관은 지친 시선을 창문으로 던지더니 간신히 이렇게 중얼거렸다. 저렇다고 날씨가 꼭 나쁜 건 아닐세. 나는 어떤 조짐을 근거로 날씨가 나쁠지 아는지 궁금해졌다. 전날 저녁 기욤에는 그 미소 한 번으로 선배 조종사들이 하도 말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던 불길한 징조들을 모조리 지워버렸는데 그 징조들이 기억 속에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항로 구석구석 돌멩이 하나까지 훤히 깨지 못한 사람이 눈보라라도 만나면 거참 딱한 노릇이지. 그래 딱한 노릇이고 말고. 그러면서 선배들은 자기네 위신을 지키려고 순진해서 멋모르는 우리들이 안타깝다는 듯 동정 어린 눈길로 우리를 쳐다보며 고개를 주걱거리곤 했던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